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은 통합 재건축의 모범 사례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정비 사업을 A부터 Z까지 관리하셨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신한 PNC의 대표이사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토론회의 주제는 독립정산제와 제절이 재건축의 현실적 문제와 해법을 이제 제가 발제하는 내용인 거고, 통합 재건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이제 대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했죠. 하나가 있죠. 이미 입주까지 완료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목과 함께 우선 종결을 시키는 의미의 답변을 드리자면, 통합 재건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남권에서도 원베일리 이후 꽤 많은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우연이라고 해서 경남우성 현대아파트가 그 다음에 큰 것 같고, 한신지구에서 또한 3,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통합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도시들은 법적인 장치가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각 단지 분들이 논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 실질적으로 원베일리가 어떤 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건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현실적인 이야기, 공사비가 낮아진다, 뭐한다 이래도 대단지의 장점은 뭐니 해도 나중에 입주하시고 집값이 높아진 건 당연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원베일리에서 이제 한강이 보이는데 평당 2억을 넘었고, 한강이 보이지 않아도 35평 정도가 50억 최고가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베일리의 큰 단지가 그러니까 기존에 신박구 3차랑 경남 아파트였을 텐데, 두 단지가 만약에 각각 진행했다면 지금의 이 가치가 단지에 생성됐을까 하는 물음표는 충분히 있습니다. 반포에 있고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재건축은 입지가 깡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지의 영향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단지의 힘이겠죠. 그 힘을 더 키웠던 게 통합이라는 이슈로 단지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단지가 크다면 대단지의 어떤 그 혜택을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많이 얘기를 했고, 단점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걸 좀 이제 줄여보면, 그 다음에 제가 신도시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점 아니면 뭔가 불만과 관련된 사항이 크게 좀 두 가지로 좁혀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토지 지분의 이야기입니다. 위치와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성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남 특정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오면 기분 나쁘실까봐 일산 쪽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여기에 가나 다라 이렇게 4개 단지가 이제 통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소유주님들은 역하고 가까우니까 가는 가, 다는 다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싸운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 같은 35평, 예를 들어 가나다라의 같은 32평이어도 지금 이제 32평 주대니까 토지 지분이 다릅니다.
어떤 아파트는 21평이 나오지만 어떤 아파트는 23평이 나옵니다. 토지 지분은. 왜 그렇게 나오느냐? 기존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다라가 182, 184, 163, 183으로 현재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평형인데 토지 지분이 제일 높은데 다단지가 되겠죠. 똑같은 땅을 더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높습니다. 자, 그럼 토지 지분은 토지 지분이고 우리 땅 갈아 엎고 새로 아파트 짓는데 기존 토지 지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종전 평가로만 뭐 각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테니 그걸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또 일부는 자, 저희가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진행되는데 가단지는 용적률을 300% 받고 나단지는 360% 받고 다는 300 받고라는 250 받지 않죠. 하나의 단지 개념이 되죠. 저희가 하나의 정비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가 그냥 가가 몇이 아니라 이 4개 단지가 통합해서 동일한 용적률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60이라면 가단지는 360을 받으면 한 180이 이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생기는 개념이 되고요. 다단지는 180, 200 정도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다단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는데 이걸 그냥 퉁쳐서 우리가 똑같이 하자면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한 불만들을 좀 얘기합니다. 이 2가지 내용들은 통합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일반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까 원베일리가 통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지였다면 누군가는 반포역에 가까운 곳에 현재 산이 난 여기 가고 싶다 하실 거고 누군가는 기존에 내가 한강이 조망되는데 내가 딴 데 가기 싫다. 나는 한강에만 있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때 나오는 불만들과 아니면 고민들과 동일한 사안이죠.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똑같이 다 18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목동 같은 데에는 어떤 동은 5층짜리고 같은 단지인데도요. 어떤 동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층짜리 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재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30층을 짓는데 우리 면적에서는 25층을 더 짓잖아.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는 건 내가 손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단지여도. 지금 우리 그 주민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통합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통합이 아니어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재건축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그 해결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원베일리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이 첫 번째가 위치였고요. 두 번째가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제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해결 방안이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 아파트의 위치였습니다. 신반포 선차, 경남, 그다음 경남 상가가 있고 23차랑 우정 쉐르베 이렇게 6개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제자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설계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정말 요 그림 그대로 단지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성이 약간 낮아지고 뭔가 단지가 쾌적하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선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단지가 이쁘고 뭔가 사업적으로 사업성도 높을 수 있는 곳으로 변형이 좀 됩니다. 요게 선이라면 중간 획들이 이렇게 도로가 보행로가 일로 바뀌어지죠. 기존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고민으로
설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기존에 내 위치, 내 면적을 내가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건 이제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가는 뭐 상가 그대로 위치하게 되고 하나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그림이라면 여기가 상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는 23차나 우정 쉐르빌이 있던 자리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신세계 백화점이니까 유동인구가 낮고 여기가 입구 쪽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부채납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 자리를 이쪽으로 뺐습니다. 즉 23차 분들하고 우정 쉐르빌 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 공공청사나 기부채납 부분들을 군데 넣는다면 이쁜 설계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쁜 설계안을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설계안을 뽑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의 위치는 당연히 가장 조합원님들 아니면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의 느낌들도 주민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한 곳에 공원을 모아놓는 이러한 설계안을 아마 앞으로 우리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조망도 기존의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게끔 이러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자리 재건축은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 땅 크기만큼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간다? 아니죠. 만약에 통합해서 재건축이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입주하시면 기존의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단지에 입주하시게 됩니다. 기존의 선이 중요하지는 않다. 기존의 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독립정산제와 독립재산제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독립재산제와 독립정산제. 일반적인 재건축에서 이 개념이 도정법이나 이런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독립정산제를 유추한 부분이 뭐냐면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관리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울에서의 재건축에서 이 독립정산제라는 개념은 아파트 소유주님들과 상가 소유주님들이 관리 처분을 따로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한 4주 전에 제가 관리 처분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자, 관리 처분은 비용 정산입니다. 비용 정산. 금액을 정리하는 개념이 관리 처분을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관리 처분을 독립적으로 따로 하겠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존에는 상가와 아파트 분들은 많이 했던 개념이고 왜 그럼 그들은 따로 했느냐? 아까 지분을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내가 5층 아파트에 살든 10층에 살든 우리 아파트 전체 하나의 아파트는 동일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딱 검색하시면 우리 아파트 용적률 몇 이게 나옵니다. 상가는 그 용적률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상가는 2층짜리가 있을 수 있고 1층짜리가 있을 수 있고 3층짜리 상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적 대비 상가가 얼마만큼 지었나 봤더니 아파트의 용적률이 180인데 상가는 한 1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는 당연히 부대복리 시설을 지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상가분들 입장에서 한 30년이 지나니 내가 이게 아파트 소속의 아파트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상가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용적률이 300%를 받는데 우리 상가는 150%인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손해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상가는 300%까지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단지들이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죠. A단지가 160이고 B단지가 180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독립정산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게 이제 그 원베일리의 6개의 그 단지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영업 비밀이지만 이렇게 오픈을 해드립니다. 우선은 사업 추진 방향은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자, 또다시 또 질문을 드리네요. 4주 전에 제가 인가사항 3개가 있다. 매우 중요한 게 3가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조합 설립 인가였고, 두 번째가 사업 시행 인가였고, 세 번째가 관리 처분 인가였습니다. 저희 분단은 대부분 조합 설립보다는 신탁 방식으로 가고자 하시니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신탁사로 정하시는 요게 이제 조합 설립과 동일한 단계일 거고, 이건 통합이든 뭐 개별로 가시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큰 아이가 있죠. 이 인가는 사업 시행 인가는 뭐였냐? 우리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즉 설계도, 즉 배치도를 완성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항을 정리해야 되겠죠. 왜? 앞에 있던 애가 4주 전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중요한 그림, 배치를 완료하는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베일리는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기존의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똑같은 게 아니라 최대한 기존의 단지를 유지하는 제자리 재건축을 시작했던 거고, 그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분양 조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단지에 계셨던 분들은 A 위치쯤 분양받으실 수 있게, 동호수를 배정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한 게 관리 처분, 비용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건가? 독립정산제죠.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업비와 운영비 단지별로 분담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총회 시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의견을 다 항상 받아야 되고, 특히 비용정산, 독립정산으로 하겠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 사항으로 꼭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 협의서의 그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정관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신탁 방식이라면 이제 시행 규정이죠. 시행 규정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관리 처분을 우리 주민분들이 할 건지 이 내용을 넣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건입니다. 총회 때 이렇게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를 하나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정산제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독립정산제는 관리 처분을 별도로 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관리 처분을 별도로 한다는 건 비용 정산을 별도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다 분리가 우선 가능합니다. 지출은 크게 두 가지 가닥으로 좀 나눕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면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들어간다든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그 비율과 관련해서는 기존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면적 대비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됐든 아니면 공사비도 면적이겠지만 이 조합원님 소유자 수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항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만 하면 모든 지출에 대해서 다 4개 단지가 됐든 6개가 됐든 심지어는 원베일리는 6개가 씁니다. 6개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눕니다. 지출과 관련해서 각각의 그 단지별로 면적이 됐든 인원이 됐든 지출한 이 사항들을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 수입은
당연히 분양 수입이겠죠. 수입은 오로지 분양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 수입은 기존 면적에서 저희가 설계안을 만들게 되면 용적률이 나오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 이미 정해집니다. 그게 A, B, C, D 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그려집니다. 그럼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으셨어요. 우리 구역에 공원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공원이 이렇게 잘라지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공원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이면 단지별로 우선 그걸 나눠 가져가셔야지. 근데 첫 번째 가르마가 우리 전체 중에 기부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나라에 이제 돌려드려야 하는 이 사안들을 먼저 나눕니다. 먼저. 각 단지들이 그걸 기존 면적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 공원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면적에서 기부 체납이 이렇게 나눠서 이걸 뗐어. 그러면 남은 면적이 있고 이 남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제 건축물의 면적들이 A, B, C, D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이 얼마만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들이 A, B, C, D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당연히 수입을 각 구역별로 단지별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자, 우리 단지에 이 공원이 들어와서 비율이 적어진다. 아니면 일반 분양분이 공원 쪽에 아파트를 못 지으니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일반 분양분을 못 지었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죠. 설계는 우리 통합단지는 전체 통합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가름에서 요 위치는 그냥 기존의 A 단지였어. 이건 설계상 나오는 거지만 서류상 비용 정산과 관련해서는 이 수익들이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 기부 체납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수익을 못 받아? 이 개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면적에서 기부 체납해야 되는 면적들을 다 빼고 건축 면적들이 동일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각 단지별로 이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달라요, 변수가. 예를 들어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아까 이 그림을 너무 한 그림만 놓고 하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자, 이 그림에서 가단지가 조합원님 들어가시고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고 각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 일반 분양분도 가단지 쪽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럼 그 일반 분양분 개수와 면적을 가름해서 가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숫자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가단지의 수입은 요 역과 가깝기 때문에 더 높은, 살짝 덜하고 하면 또 많이들 고민하시니까 살짝 높은 일반 분양분으로 계산을 해요. 각 단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수입 부분에서도 균등하게 이렇게 각 구역별로 단지별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부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6개 단지 다 나눠서 계산합니다. 다 나눠서. 그러면 아직은 비례율이 뭔지 너무 이제 고민 안 하시고 살짝 듣는 개념으로 재건축에서 아니면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있다더라 이 정도만 생각하셔서 사업장을 분석 비교하는 자료이기는 한데 이 비례율도 각 단지별로 다 다르게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입과 지출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잘만 서로 기준만 마련해서 그 기준을 이제 정하시는 게 약간의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 기준만 정해지면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비용 정산을 균등하게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처분은 크게
비용 정산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분양 신청입니다. 내가 몇 평형을 갈지 당연히 몇 평형을 갈지가 돼야 내가 얼마를 낼지 이제 비용 정산이 됩니다. 이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관리처분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호수 추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분들에게 최대 이제 지금의 좀 화두나 아니면 관심은 뭐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겠구나, 뭐 독립정산제나 제자리 재건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동호수 추천과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리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아니면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쓰이다 보니 기존의 분들이 동호수 추첨을 받는데 기존 위치를 받는 건 무언가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냥 뭐든 이제 단지 통합됐을 때 단지 분들이 한 번에 동호수 추첨하는 건 좀 통합 재건축이다 이렇게들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동호수 추첨은 아까 전 시간에 발제 때 나왔지만 재건축에서도 아까 그게 통합 재건축 아닙니다. 5개 분으로 나눴던 게 통합 재건축 아닙니다. 일반 재건축. 그리고 일반 재건축에서 10개까지 군을 나눠서 동호수 추첨을 한 곳도 있고요. 평균 이런 곳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군에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죠. 이 관리처분은 무효야. 소송도 제기했지만 조합원님들이 아니면 소유주님들이 기존에 합의를 이루었고 그 합의를 이루는 내용들이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다, 합리적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호수 추첨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선은 기준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기존에 가요 아니면 권리가액 순서대로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내가 몇 평을 가느냐 이 부분에서는 전 시간에 나온 것처럼 재개발의 기준을 저희가 가름해서 재건축에서도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데 동호수 추첨은 특별한 기준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단 그 내용이 합리적인 걸로 저희 신도시에서 특히 분당에서 신축이 지어지는 게 기존 소유주님들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렇게 기존 소유주님들이 원하는 평형이 됐든 위치가 됐든 위치는 약간 조언으로 본다면 위치가 됐든 그런 부분으로 못 가실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단지와 합리적으로 동호수 추첨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신다면 지금의 약간의 고민과 약간의 잡음도 금세 사라지지 않을까. 재건축도 잡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들로 서로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재건축도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문제 아니면 고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주민분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신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달하고 싶은 제 발제 주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